2021학년도 1학기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예요. 이제 몇 번만 더 하면은 중간고사 기간이 오죠. 그러면 또 후반부 하다 보면은 한 학기 훌쩍 갈 겁니다. 여러분들 책 읽는 것 게을리하지 마시고 잘 우리 발 맞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잘 간단하게 출석 부를게요. 권진, 권찬영, 김보겸, 김서현, 김성재, 나유진, 노유성, 민동후, 박서영. 댓글 다는 것들 잊지 말기 바랍니다. 박승혁, 박연우, 서하진, 송하현, 안다은, 윤나현, 인소현, 조재혁, 조한울, 주예인, 하진호. 네, 오늘도 재미있게 신나게 함께 하도록 하죠. 댓글들 쓰는 게 좀 힘들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런 글쓰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의 컬러가 분명한 글을 쓰기가 어려워진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글을 잘 쓰는 학생이 있을 줄도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의 그 테마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글을 쓴다는 건 또 다른 경험이 될 겁니다. 글쓰기 경험은 나의 그 사고의 흐름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이어집니다. 힘들더라도 짧은 에세이 형식의 댓글 쓰는 것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광수의 어린 버세기입니다. 화상 강의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화상 강의에서 하지 않은 또 못한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지 청춘과 어린 버세게입니다. 어린 버세게는 1917년 청춘 제9호와 10호, 11호에 연재됩니다. 이 청춘이라는 잡지는 소년에 이어서 최남선이 신문관에서 펴낸 잡지예요. 지금은 많이 다르지만은 이 시기에 뉴미디어였던 신문과 잡지는 어떤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감정 교육부터 시작해서 어떤 세계에 대한 그 시선을 갖게 하는 그런 교육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교육하는 그런 장으로서 활용됐습니다. 청춘은 그야말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이른바 신청년들, 새로운 지식을 흡수한 그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대단한 그 관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표지 그림이 대단히 인상적이죠. 제1호 창간호인데 고희동이라는 근대 초기에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고희동이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단단한 몸의 남성, 조선 청년이겠죠. 조선 청년이 호랑이의 머리를 어루만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소년이라는 잡지를 보면은 아, 한반도를 이 호랑이에 비유를 했어요. 이 호랑이가 이 포효하는 모습으로 이 한반도를 표현했죠. 한반도를 토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민족주의자들은 특히 최남선은 이 호랑이로 한반도를 이 비유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광수나 최남선이 일제 말기에 친일 협력으로 돌아서면서 이 이름에 먹칠을 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건 그 나름대로 우리가 냉정하게 비판해야 되고요. 또 이 근대 초기 이 문화사적 맥락에서 최남선이나 이광수가 기여한 그 반은 또 그 나름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소년에 이어서 이제 청춘으로 이어집니다. 1914년 10월에 창간해서 18년 9월까지 15권을 간행하고 문을 닫습니다. 이 어린 버색에는 이 청춘에 실리고요. 최초의 서간체 소설이라는 데 주목하기 바랍니다. 우리 편지라는 형식의 특징 얘기했었죠. 내면을 고백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받는 사람과 보낸 사람의 친밀감이 잘 드러나 있죠. 연애, 사랑의 감정을 표현할 때 흔히 이 편지 형식이 사용되곤 합니다. 서양 문학에서도 우리 서현 씨가 잠깐 발표했던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고뇌도 편지 형식이죠.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장자크 루소의 신 엘로이즈도 편지 형식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 사랑의 소설, 특히 근대 초기 서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17세기 그 소설들은 17세기, 18세기 소설들은 편지, 서간체 형식으로 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테니까. 어린 버색의 등장인물은 단출하죠. 임보형, 나죠. 편지 쓰는 나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그 어린 벗이 있죠. 이 어린 벗은 임보형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독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독자로 상장하는 게 좋겠죠. 서울에 있는 독자입니다. 김일련 여성이 있습니다. 한 송이 연꽃 같은 여성으로 표현이 되죠. 김일홍은 김일련의 오빠입니다. 임보형과 김일련의 뭐랄까요, 이 사랑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귀여운 남자가 어떻게 처녀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말리죠. 그리고 모 씨가 있는데 이 모 씨가 바로 김일홍이 사랑했던 사람이죠. 제대는 제국대학이고 제국대학 그 동문과에 적을 둔 사람으로 나오죠. 아주 조선의 인재였는데 폐병으로 죽습니다. 이에 절망한 나머지 김일홍은 독일 부인, 서양 부인으로 나오죠. 서양 부인의 소개로 지금 베를린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 점을 잘 봐야죠.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 개요는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또 녹화가 끊기는 줄 알고. 자, 우리 하나씩 볼까요? 지금 상하이에서 시작하죠. 상하이에서 지금 이 임보영이가 앓고 있습니다. 앓고 있을 때 그 청나라 사람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지 않은 김일련이 와서 치료를 해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백방으로 이 김일련을 찾아보지만은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배를 타고
쭉 황해를 지나서 나가사키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갑니다. 시간의 구성은 지금 상하이에서 이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 가는 과정까지 그리고 있어요. 인보용은 미국으로 가는 길이죠. 그리고 우리 김일련은 베를린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해 갔죠? 무슨 얘기인지? 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이 책을 보면은 문학과 지성사판으로 75페이지입니다. 나는 미국에 가는 길로 지난 1월 5일에 상해를 떠났나이다. 혼자 몸으로 수만리 2역에 향하는 감정은 참 형언할 수 없더이다. 상항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상항으로 직항하는 배를 타려다가 기왕 가는 길이니 구라파, 유럽이죠. 구라파를 통과하여 저 인류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민족들이, 유럽의 민족들이죠. 본국 구경이나 할 차로 노국은 러시아, 노국 의용 함대 포르타와호를 타고 해삼이로 향하여 떠났나이다. 해삼이는 블라디보스톡이었죠. 이 길에 이게 상하이에서 병을 앓고 이제 나왔죠. 근데 1년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고 이제 쭉 황해를 거쳐서 배를 타고 어, 러시아의 함대 포르타와호를 타고 가는 중에 침몰하죠. 이 프로타호가 코리아호가 등장해서 구원해 줍니다. 이건 대단한 우연이죠. 그리고 코리아호가 구원해 준다는 이 설정이 흥미롭습니다. 이 조선이 러시아 함대를 구해주는 형국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삼이 블라디보스토크로 바로 가지 못하고 나가사키를 거치죠. 나가사키에서 다른 배를 타고 이 해삼이 블라디보스토크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일본 동경에서의 기억을 떠올리죠. 플래시백이죠. 회상합니다. 6년 전 이 동경에서 김일련이라는 여성을 만나죠. 김일홍이라는 자신의 친구의 소개로 만납니다.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히비야 공원에서 사랑을 나누는 꿈, 어떤 환상을 겪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헤어졌어요.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고 나서 자기는 상해로 와 있었던 거지.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었죠. 그러다가 상하이에서 비몽사몽간에 만났는데 김일련인지 몰랐던 거지. 알고 나서도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황해에서 포르타와호가 침몰하는 바람에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사고, 액시던트가 어떤 이 운명을 결정하는 셈이 되죠. 이 인부형과 김일련의 만남이 가능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쭉 기차를 타고 이게 시베리아 횡단철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상하이죠. 상하이하고 바로 직선이 있어요. 나가사키는 일본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죠. 여기서 이제 배를 바꿔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여기에서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기차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소백산 산림을 통과하고 있나이다 이러지. 소백산은 한국에 있는 소백산이 아니고 여기 이 하얀 눈이 덮인 그 산림, 시베리아 벌판을 얘기합니다. 시베리아 벌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 통과한 기차에서 이제 잠든 김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천사를 발견하죠. 그래서 이 어떤 낭만적 사랑의 극점을 보여주죠. 사랑과 운명에 관한 상념이 쭉 이어지면서 기차에 몸을 맡긴 채 어디론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낭만적 사랑은 특히 이런 방랑과 도피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테마입니다. 일단 이 지도를 딱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 어린 벗에게는 동아시아 뿐만 아니고 이 러시아까지 포괄하는 그 공간적 배경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상하이,
황해, 여기 특히 이 나가사키는 뭐 잠깐 머무는 곳으로 나오죠. 그리고 동경에서의 그 이야기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까지,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서울에 있죠. 한강변에서 어쩌지 하고 이런 얘기 나오죠. 이 동아시아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 주목하기 바랍니다. 배경이. 여기에서 이 사랑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랑이 바로 이 동아시아적인 그 스케일에서 사랑의 행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의 두 사람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청춘이라는 잡지에서 이제 사랑은 이러이러한 감정이고, 이러이러하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행동하고, 또 사랑은 이러이러한 운명이고, 사랑은 이러이러하다라는 하나의 이광수식의 사랑론을 펼치는 거죠. 또 사랑의 편지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까지. 이광수가 김일년 이야기 보낸 편지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전범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죠. 모범이 돼서 조선의 청년들이 배우는 겁니다. 키스하는 것도 이렇게 배우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서 데이트하는 것도 이런 소설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연애 편지 쓰는 방법도 배우죠. 이게 식민지 시대에 그 연애 편지 쓰는 법 이런 이광수가 펴낸 책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교과서 삼아서 이제 감정들을 표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감정이라는 게 이 조선시대부터 그 오래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게 아니에요. 감정이라는 게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끝없이 발견되고 구성되는 것이라고 했죠. 또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현 방식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라는 표현, I love you란 말을 서양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하죠.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뭐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세대만 해도 사랑한다는 말 하는 건 대단히 쑥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뭐랄까, 남들에게 보여서는 안 돼. 저 은밀한 이 언어로 인식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또 다르죠? 지금 많이 다릅니다. 표현 방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도 다르겠죠. 그게 근대적 사랑의 발견에서 한국의 그 경우 이광수의 어린 버색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뭐랄까요,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 모범적인 사례라는 게 뭐 옳다 그르다라는 게 아니고, 근대적인,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서양적인 그 사랑이라는 감정의 표현 방식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이 모범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 보니까 훨씬 수월해지죠. 내 꿈이 여기 부산에서 서울 국제 기차역 그 인터내셔널 스테이션에서, 레일로드 스테이션에서 파리행, 런던행 티켓을 끊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는 중국을 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가 있죠. 이것도 트랜스 몽골리아 레일로드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철도를 타고 쭉 가는 겁니다. 이르쿠츠크, 아주 유명한 곳이죠. 바이카로를 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광수 여기까지 갔었어요. 꿈 같은 일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림 딱 그려졌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인은 사랑을 모르는 국민이다. 이광수의 선언이에요. 김동인은 나중에 쓴 글에서 이광수를 두고 그야말로 돈키호테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천방지축으로 정말 이 조선에서는 너무 낯선 언어들을 툭툭 내뱉었던 것이죠. 1917년이면 이광수가 일본의 동경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와세다 대학에 적을 두고 있을 때예요. 일본에서 쓴 소설이에요. 무정을 쓰고 난 바로 직후에 쓴 소설이 바로 어린 버색입니다. 이 동경 한복판에서 자신이 읽고 또 경험한 그런 사랑에 관한 얘기들을 여기 다 쏟아 놓은 것이지. 그러면서 조선을 또 이 사랑의 미개한 나라,
얘기를 합니다. 조선인은 사랑을 모르는 국민이다라고 딱 못 박아 버립니다. 우리 발표자들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번 간단하게 보죠. 나는 조선인이로소이다. 사랑이란 말은 듣고 맛은 못 본 조선인이로소이다. 조선에 어찌 남녀가 없사오리까마는 조선 남녀는 아직 사랑으로 만나본 일이 없나이다. 조선인의 흉중에 어찌 애정이 없사오리까마는 조선인의 애정은 두 잎도 피기 전에 사회의 습관과 관습이라는 바위에 눌리어 그만 말라 죽고 말았나이다. 조선인은 과연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로소이다. 그네가 부부가 될 때 얼굴도 못 보고 이름도 못 듣던 남남끼리 다만 계약이라는 형식으로 혼인을 맺어 일생을 이 형식에만 속박되어 지내는 것이로소이다. 대체 이따위 계약 혼인은 짐승의 자웅, 수컷과 암컷이죠. 짐승의 수컷과 암컷을 사람의 마음대로 마주 붙이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로소이다. 짐승들을 붙여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 생식을 위해서. 이게 어찌 인간일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국민에게 내가 사랑이 뭔지 알려주겠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설은 이광소설이 상당 부분 그런데 자신의 정기적 경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에 허구를 더해서 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작가들은 뭐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자신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든 소설에 반영하기 마련이죠. 그걸 읽어내는 것도 흥미진진한 일입니다만은, 자, 사랑을 모르는 국민 조선인에게 이광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정기적 사실을 얘기했는데 이광수는 19살에 백혜순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뭐 정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고 결혼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사이 아이도 있고 그랬습니다. 애정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동경에서 유학하고 유학하는 중에 이 허영숙이라는 산부인과 의사죠. 아주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의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상하이로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이고 그러죠. 그러다가 둘이 결혼을 하죠. 30살인가 결혼을 합니다. 이광수는 여러 여성들과 연문을 뿌립니다. 나혜석도 그렇고요. 이른바 자유연애를 내세우죠. 여기서 또 얘기가 더 나가면은 길어지는데, 남성이 자유롭게 연애할 때는 연애를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문제였죠. 특히 나혜석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이 나혜석의 인간 선언과 사랑에 관해서, 그리고 그 당시 남성 지식인들의 뭐랄까 비겁한 태도에 대해서는 작년 한국 현대문학 입문 나혜석 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을 해방하사이다. 이광수는 이 어린 보세계에서 사랑의 실제적 이익을 쭉 서술합니다. 그렇죠? 서술하는데, 첫째는 정조다. 이 정조는 남녀가 각각 일개 이성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동안 결코 다른 이성에 눈을 거는 법이 없다. 다른 이성에게 눈을 두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걸 이광수는 정조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이지. 한 사람만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다한다. 라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난 다음에 이제 품성의 도야와 사위심의 분발. 품성, 인격을 도야하고 사위심, 세상을 위한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사위심을 분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내 언행을 감시하는 위고는 왕보다도 부사, 아버지나 스승보다도 더한 것이라. 왕이나 부사, 아버지나 스승의 앞에서는 좋지 못할 일도 사랑하는 이 앞에서는 감히 못하며, 왕이나 부사 앞에서는 능치 못할 어려운 일도 사랑하는 이 앞에서는 능히 하나니, 이는 첫째, 사랑하는 이에게 나의 의기와 미질, 아름다운 자질이죠. 미질을 보여 그의 사랑을 끌기 위하여. 둘째, 사랑하는 자의 기망,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러함이니. 이래 하는 동안
자연히 품성이 고결해지고 여러 가지 미지를 기르는 것이로 소이다. 아름다운 자질을 키워간다는 것이죠. 사랑에 관한 이상적인 견해,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사람의 인격도 갈고 닦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마음도 더욱 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야 그 애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대사업을 성취하기도 하고 대단한 용기로 뭔가를 얻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어갑니다. 세 번째,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자질들이 있는데 미질 계속 나오죠. 이 배움이나 첫째, 여러 가지 미질을 배움이니 이게 세 번째 실제적 이익이에요. 여러 가지 미질을 배우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이익입니다. 사랑을 손익의 관점에 접근하는 게 흥미롭죠. 첫째, 사람을 사랑하는 맛을 배우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헌신하는 맛을 배우고 역지사지한 동정 맛을 배우고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친밀함의 교감이잖아요. 친밀성의 교감입니다. 동정하는 맛을 배우고 인류 사회의 모든 미덕이 거의 상술한 위에서 서술한 제7 여러 가지 자질에서 나온 것이 없나니 이 인류 사회의 모든 미덕이 거의 상술한 제7에서 아니 나온 것이 없어요. 다 이런 자질에서 나온 것이죠. 이 의미로 보아 사랑과 민족의 융성과 침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족의 융성과 침체도 다 사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지. 근데 이광수에게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 감정의 강렬한 교감이 있죠. 또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열정적 사랑이기도 하고 또는 뭔가에 대한 헌신적 사랑이기도 해요. 한 사람에 대해서이기도 하고 민족에 대한 헌신적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게 뒤섞여져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반도에는 사랑이 갇혔나이다. 사랑이 갇힘에 거기에 따르는 이 말이에요. 사랑에 따르는 모든 귀중한 것들, 귀물이 같이 갇혔나이다. 사랑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어떤 과업들도 아름다운 자질들도 다 갇혀 있다는 얘기죠. 위대한 과업을 실현할 가능성 같은 게 다 갇혀버려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대성질호하여 큰 소리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 정도 풀면 되겠네. 갇혔던 사랑을 해방하사이다. 눌리고 속박되었던 우리 정신을 봄풀과 같이 늘리고 봄꽃과 같이 피우게 하사이다. 우리는 조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읽으면 좀 예스럽고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청춘들은 정말 뜨겁게 뛰었을 겁니다. 가슴이 뜨겁게 뛰었을 겁니다. 이런 글을 봤어야 말이지. 다 이 감정은 다 감추는 것이고 뭔가 몰래 은밀하게 나누는 것이었지 이렇게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관습적으로 배워왔다는 얘기지. 학습돼 왔죠. 그런데 이광수라는 김동인의 말을 빌자면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무정으로 이미 스타가 된 사람이란 말이지. 조선 청년들의 이 기대와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이 이광수 선생이, 추는 선생이 이렇게 포효하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겠는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산 청춘이라고 상상하면서 읽어보면은 훨씬 더 리얼하게, 생생하게 와 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모에게 속박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 가족관계 관습에 속박되어 있죠. 결혼하면 되게 정혼이지. 가족 간의 이 정략적 결혼이 대부분이죠. 거기에서 자유롭게 내 감정을 해방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자. 그리고 이걸 마음껏 표현하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가. 이건 일종의 혁명 선언이에요. 그 뒤에서 좀 보기로 할게요. 어떻게 이광수가 이 사랑을 인식하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갈까요? 사랑하는 누이여 이랬는데, 유광수를 얘기할 때 이 누이 컴플렉스란 말을 많이 씁니다. 누이 컴플렉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세요.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누이로 인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광수에게는 그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은 다 누이와 같은 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지켜줘야 할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이 지켜줌으로써 또 그 사랑을 또 받는 것이기도 하겠지. 그래서 이 그러니까 누이로 명명하는 순간에는 이제 운명적으로 얽히게 되겠죠. 음, 예를 들면 이 초기 작품에 속하는 뭐 윤광호나 이런 많은 소설들이 단편들이 되게 누이 컴플렉스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정에서도 영체를 향한 그 시선이 이 누이 컴플렉스와 일정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누이 컴플렉스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 편지에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임보영이 김일련에게 보낸 편지가 있죠. 길게 이어지는데 연애 편지 하나의 그 교본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서간체 소설이라는 것도 보기가 드물었고요. 최초의 서간체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어, 번역으로 읽은 사람은 있긴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도 이 일반 그 청춘들은 이런 연애 편지를 보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 춘원 이광수가 보여주는 이 연애 편지에 아마 조선의 젊은 청춘들은 가슴 설레면서 환호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이제 감정을 덧붙여서 자신만의 연애 편지를 써갔겠죠. 이게 연애 편지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이제 그 권보드레라는 학자가 쓴 연애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연애의 시대 보면은 여학생들과 기생들이 연애 편지를 읽고 뭐 주고받는 재밌는 일화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아마 모르긴 해도 이광수는 연애 편지 대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조선의 청년들은 이제 이광수가 말하는 이 연애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던 것 같습니다. 볼까요? 사랑하는 누이요. 누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그대여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떤 가족적인 친밀감을 어, 의식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이는 어, 누이와 오빠를 떠올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늘 친구의 오빠가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한국 이 문학사에서도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자꾸 누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네요. 네. 오늘 이 녹화가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늦게 업로드가 될 텐데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누이. 임보영은 김일련을 누이라고 불러요. 부르면서 내 누이처럼 가까이서 나를 사랑해 달라는 얘기겠죠. 그럼 내가 그대를 영원히 사랑해 주겠다. 근데 사랑할 때는 영원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사랑은 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는 그 봄날은 간다 유지태의 그 명대사 있죠. 변하니까 사랑인 겁니다. 사랑 변하지 않으면 사람들 감정적 에너지 손실로 아마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을 거요. 특히 열정적 사랑의 경우에는 이 감정적 에너지의 소진이 극도로 많다 그러죠. 그래서 그게
뭐 몇 달 계속되면은 이 사랑의 에너지가 계속 이 에너지를 사랑에 활용되는 감정적 감정 에너지를 소진하다 보면은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다 그럽니다. 이 뇌신경학자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랑은 그 높은 강도의 수준 있죠. 그런 감정의 에너지를 계속 투사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부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에너지를 쏟아붓다가도 어느 순간 또 멀어지고 그렇기도 하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변하니까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네. 사랑하는 누이여, 내가 이 말씀 드림을 용서하소서. 나는 외로운 사람이로소이다. 부모도 없고 동생도 없고 넓은 천하에 오직 한 몸이로소이다. 이 이광수의 고아 컴플렉스는 또 유명하죠. 무정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1학년 때 자신의 정기적 사실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나는 지금토록 일찍 누구를 사랑하여 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사랑함을 받은 적도 없나이다. 사랑이라는 따뜻한 춘풍 속에 자라날 나의 영혼이죠. 지금껏 삭풍, 찬바람, 차가운 눈 속에 얼어 지내었나이다. 삭풍 한설 속에 얼어 지내었나이다. 내가 그대에게 요구하는 바는 오직 하나, 아주 쉬운 하나이니 보영아, 내 너를 사랑하노라. 누이가 오라비에게 하는 그대로. 이런 부분도 잘 보세요. 누이가 오라비에게 하는 그대로. 이런 게 바로 누이 컴플렉스의 발현이죠. 누이가 오라비에게 하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달라. 나도 그러면 오라비가 누이에게 하는 그대로 사랑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건 어찌 보면은 뭐랄까요? 사랑의 족쇄이기도 하죠. 사랑을 가족관계로 치환해버리면은 사랑은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진 않겠습니다만은 만일 그대가 이 한마디만 주시면 나는 그대를 나의 호신부 삼아, 호신부는 몸을 지켜주는 부적이죠. 그 한마디를 나의 호신부 삼아 일생을 그를 의지하고 살며 활동할 것이로소이다. 그 한마디가 나의 재산도 되고 정력, 힘도 되고 용기도 되고 아니 나의 생명이 될 것이로소이다. 얘네 편지에 이제 유행하는 말들이 됩니다. 당신이 이 한마디만 나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나는 그걸 내 호신부 삼아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바로 나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철도 자살을 하거나 죽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파멸적인 선택을 하겠다. 라고 협박도 하고 그러지.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대로. 이 편지를 되돌려 받았을 때 가기가기 찢어버리고서는 절망한 나머지 그 감정 표현은 대단하죠. 이건 한국 문학사에서 대단 낯선 장면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세요. 그 후 나는 매우 실망하였나이다. 술도 먹고 학교를 쉬기도 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어 불면증도 없고 유율하여지고 세상에 마음이 붙지 아니하며 유유이라 했어요. 깊은 우울이겠죠. 성공이라든가 사업의 희망도 없어지고 말하자면 나는 싸늘하게 식은 냉회가 되었나이다. 차가운 재가 되었던 얘기죠. 혹시 나는 철도 자살을 하려다가 공부에게 붙들리기도 하고 이때 공부는 그 공사하는 사람이에요. 공사하는 사람에게 붙들리기도 하고 졸업을 3, 4월 후에 두고 퇴학을 하려고도 하여 보며 이리하여 여러 붕우 친구는 나의 급격한 변화를 걱정하여 여러 가지로 충고도 하며 위로도 하더이다. 그러나 원래 고독한 나의 영은 다시 나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아 모든 희망과 정력이 다 쓰러졌나이다. 이런 감정 표현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여기 내가 대단하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좀 낯뜨겁고 그렇지만은 이 당시 감정 해방이라는 그 맥락 속에서 읽으면은 이건 뭐 전무후무한 발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조선시대 사랑의 시들, 기생과 이 사대부들이 주고받은 사랑의 시들이 있죠. 뭐 서경덕, 화담 서경덕과 황진이가 주고받은 사랑이라든지 매창의 시들, 허균을 사랑했던 매창의 시들,
그리고 홍랑, 그리고 임제하고 사랑했던 이 기생 시인들 있죠. 기녀 시인들. 거기에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 황진이의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은 절창이죠, 절창. 그리고 대단히 노골적이까지 합니다. 비유로 쓰고 있긴 하지만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춘풍 이불 속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오로님 오시는 날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기가 막힌 시죠. 아, 동짓달 기나긴 밤. 내가 늘 얘기하는 시인데 사랑 얘기할 때마다 동짓달은 일단 길기도 하고 밤이 길기도 하고 또 님이 없는 밤이니까 얼마나 더 길겠어요. 왜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를 구분하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물리적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질적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좋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한 시간도 빨리 가지. 그렇죠. 짧게 느껴지죠. 그리고 싫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이 한 시간이 뭐 며칠 같이 느껴질 수도 있죠. 그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시간을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거죠. 동짓달인데 님도 없이 혼자 있으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밤 중에서 한 허리를 싹둑 베냅니다. 시간을 이 베낸다라는 표현이 대단히 흥미롭죠. 한번 찾아서 보세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냅니다. 그 베내서 어떻게 해요? 춘풍 이불 속에, 봄바람 이불 속에. 예, 이불을 봄바람으로 비유했네. 봄바람 이불 속에 서리서리 차곡차곡 이렇게 그 베낸 동짓달 시간을 이, 어, 춘풍 이불 속에 서리서리 넣어 두었다가 어로님, 사랑하는 님 오시는 날이면은 그걸 굽이굽이 펴고 싶다. 어로님,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짧겠지. 그래서 이 동짓달 한 허리를 베어 두었던 그 시간을 춘풍 이불 속에서 꺼내서 그걸 사랑하는 님이 오는 날이면은 그걸 쭉 펴서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하겠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 시들도 있고 또 고려가에도 얘기했었죠. 이 만전춘 별사 이런 대단히 노골적입니다. 예, 얼음자리 위에 댄잎자리 보아 했었죠. 얼음자리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이 밤 더디 세우시라 이 밤 더디 세우시라 하는 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 판소리의 춘향가 보면은 사랑가라는 게 아주 유명하죠.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연려 춘향 수절가에서 사랑가는 절창이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노골적입니다.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감정을 억제하거나 뭐랄까요, 표출하지 않는 게 예의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다가 이런 그 근대 근대의 출발과 함께 다양한 그 감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감정의 표현들, 감정의 양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시나 소설을 매개로 해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들도 달라지죠. 그리고 그러면서 관계가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녀가 만났을 때 접근하는 방식부터 그 어떤 상황에 이르는 과정이 이제 달라지죠. 우리가 영화 보고 그걸 모방하듯이 소설을 보고 시를 보고 모방을 시작하는 것이지. 됐죠? 아마 이 연애편지를 모방했다는 얘기를 썼는데 그런 식입니다. 이광수가 쓴 연애편지를 청춘들이 모방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새로운 사랑, 이른바 근대적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음, 음. 네, 한마디가 나의 생명이 될 것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루이 컴플렉스 얼추 감이 잡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누이로 호명하면서 이 친남매 같은 그 친밀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매면은 이 어머니 아버지 같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죠. 헤어지려고 해봐야.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랑의 연속성을 비끄러매기 위해서 이 누이를 호명하고 자신의 사랑의 대상을 누이로 일컫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욕망과 환상, 일비곡의 꿈 이렇게 나오죠. 우리 텍스트를 보면은 우리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걸 일비곡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일비곡은 히비야의 동경에 있는 그 공원입니다. 히비야 공원, 아주 유명한 공원이에요. 여기서 역사적으로는 1919년인가 쌀 폭동이 있어서 유명합니다. 히비야 공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공원이에요. 시위도 벌어지고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임보영이 김일련에게 뭐랄까요? 딱지를 맞는 셈이죠. 맞고 나서 이제 어떤 환상에 빠집니다. 사랑은 늘 환상이죠. 환상인데 그 꿈을 이 히비야 공원에서 함께 데이트하는 꿈이에요. 한바탕 꿈이었다 이러잖아. 이거 환상이죠. 자신의 대상, 즉 김일련이라는 사랑의 대상을 향한 욕망을 대리 충족시키는 기제, 이거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지. 이 메커니즘이 바로 꿈이었던 것이지. 근데 사랑이라는 건 늘 환상을 동반합니다. 환상이에요. 내면의 인형, 내면의 환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인 이성복 많이 들어봤죠? 남의 금산, 뒹구는 돌은 언제 잠깨는가 등등 80년대부터 90년대 이르기까지 아주 시를 잘 쓴 시인이죠. 이성복이라는 시인이 쓴 시가 아니고 연구서인데 프루스트와 앙드레 지드에 있어서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목이 정확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앙드레 지드 있죠? 지드와 프루스트, 마르셀 프루스트 알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있어서 사랑이라는 환상. 아마 맞을 겁니다. 제목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책을 보면은 사랑이란 그 어떤 환상을 내면에서 키워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환상은 깨지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한 그 육체적인 여성, 어떤 살아있는 또 남성이나 여성을 만난 순간 그 환상이 깨지죠. 늘 해서 이 환상은 환멸을 짝으로 거느리기 마련입니다. 여기 히비야 공원, 여기 나올 한자식 표현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해삼 위는 블라디보스톡이었죠. 그리고 김일련이 가는 곳이 백림이라 나오죠. 백림이라 나오잖아. 이 백림은 베를린의 음차 표기예요. 베를린 백림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씁니다. 그 동베를린 이런 말, 동백림 사건 이런 말 들어봤나? 동백림 사건? 박정희가 꾸며낸 유명한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윤희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천상병이라는 시인 알죠?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사건 때문에 고초를 겪었었지. 이게 동베를린이에요. 동백림 사건. 지금 우리 김일련이 백림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뭐 대구보 들판으로 나갔다 그러죠. 오쿠보 들판이고요. 그 동경에 있는. 그리고 히비야 공원입니다. 일비곡이라 썼는데 이런 거 다 찾아서 확인해야 돼요. 공원에서 데이트하고 공원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국 문학사상 첫으로 나오는 키스 장면일 겁니다. 아마 이게. 환상이 이렇게 이제 환상을 빌어서 자신의 그 욕망을 대리 충족시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사랑에 좌절해서 사랑을 승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택하고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해가지고 미국행에 나서는 것이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사랑에 절망하고, 그러니까 이걸 대리 충족시키려고 해도 이게 안 되죠. 깊은 그 회한만 남지. 그러니까 이 사랑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민족을 위해서 일하자. 수양을 하자. 그리고 그래서 미국행을 택하죠. 미국으로 가는 길에 같은 배를 탔고 우연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그리고 거기에서 김일련을 구조해주고 김일련과 함께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딱 정리됐죠? 이제 아마 이 어린 버색이라는 이 소설이 딱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지도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심상실이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서 머릿속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어떤 도시, 나가사키는 어떤 곳, 블라디보스톡은 어떤 곳. 그렇죠? 앞에 철도 자살 얘기가 나왔는데 철도 자살을 사랑과 사랑에 좌절한 연인이 철도 자살한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아마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일 겁니다. 안나 까레니나. 이게 대단한 작품이죠. 1869년에 발행됐나요? 거기에 철도 자살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안나 까리나 얘기는 알았을 겁니다. 워낙 톨스토이를 좋아했으니까 그 철도 자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이 당시에 사랑에 절망한 나머지 이, 자살하는 일이 그 유행처럼 번졌었어요. 여기에 정사란 말 나오잖아요. 정사. 정사란 말 나오지? 정인들끼리 함께 죽는 거야. 특히 이제 그 기혼 남성과 뭐 미혼 여성의 사랑인 경우가 많았죠. 정사 사건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젊은 베르텔의 고뇌에서 뭡니까? 그 우리 누구죠? 베르터가 자살을 하잖아.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베르터를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막그 뭐야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살이 유행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읽고서 이제 이 1900년대를 전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숨을 걸어요. 그걸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죽기도 하고 또는 한 그 유부녀를 사랑한 한 젊은이가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이른바 화엄폭포 이런 그 자살 사건 같은 게 있어요. 계곤 폭포를 그러는데 일본어 발음하면은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 화엄 폭포에서 그 자살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요. 이게 그리고 그게 하나의 그 상징이 되죠. 그 시대의 상징이 됩니다. 그 사랑의 상징. 화엄 폭포 이 자살 한번 쭉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이런 게 유행합니다. 일본 소설에서는 이게 많이 나오죠. 한국 문학사에서는 김우진이라는 극작가가 있어요. 김우진과 윤심덕의 정사가 유명하죠. 현해탄에서 그 정사가 유명합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사회찬미라는 노래와 관련된 거예요. 사회찬미, 죽음을 찬미한다는 것이 사랑하면은 죽어도 좋다는 거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회찬미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김우진과 윤심덕의 정사와 관련돼 있습니다. 영화도 나오고 그랬죠. 이게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들끼리 이런 사랑이 아주 많았었는데 사랑 사건들이 그래서 함께 죽기도 하고 또 서로 배반하기도 그렇습니다. 나혜석이 그랬죠. 나혜석과 이광수, 염상섭, 최린 등등이 다 얽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또 이 여성들의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 걸 대단히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아주 혹평하기도 했죠. 김동인의 김연실전이 대표적입니다. 읽어야 돼요. 김동인의 김연실전은 꼭 봐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욕망이
욕망을 대리 충족시키는지 보세요. 꿈을 통해서. 꿈은 프로이트가 그랬잖아요. 꿈은 소원 성취라고 그러잖아. 꿈속에서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룹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술의 형식의 원 자료가 되죠. 음. 그리고 이 꿈에서 우리가 뭐 웨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얘기 하지 않을게.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욕망들을 승화하기 위해서 예술로 나아가고 그러죠. 이 모나리자 같은 게 다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이 승화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으로서 나온 작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광수의 경우에는 이 꿈으로 이 대리욕망을 실현하고 또 현실에서 또이 대리 충족시키려고 하고 자신의 욕망을. 근데 이건 또 뭔가 뭐랄까요, 미련을 남기죠. 그러니까 이걸 승화하는 방식으로서 민족에 대한 사랑을 택하죠. 그 과정들을 보는 것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히비야 공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꽤 긴 꿈 얘기죠. 한 2페이지 이어지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장치를 빌어서 자기 욕망을 어떻게 실현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죠. 또 실제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지. 해서 이제 공원이 중요한 데이트 장소가 되는 거예요. 됐죠? 공원이라는 근대적인 그 공간이 이제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가 됩니다. 요즘에 우리 탑골 공원 이런 데는 노인들의 장소로 바뀌었지만은 이 당시는 이 공원들이 다 연인들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바뀌었었죠. 창경원 데이트, 산책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이제 데이트하는 방식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 패션은 어때야 되고, 화장은 어떻게 하고,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뭐 신발 어떻게 신고 이런 게 이제 소설에 등장하면서 그걸 다 모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양산을 들고, 모자는 어떤 걸 쓰고. 그게 이제 소설, 우리 얘기했었죠. 이 소설이라는 게 상품을 간접 선전하는 PPL의 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 자, 그리고 오래 같이 서 있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나 보시죠. 음, 그럴 수도 없어. 둘이 함께 고불고불한 길로 공원을 나오려고 하였나이다. 공원을 나오려고 하였나이다. 그는 나보다, 이땐 그녀란 말이 없어야지. 그는 있는데, 이 그녀란 말은 김동인이 처음으로 씁니다. 이 다음에 1818년, 1819년 이 마음이 옅은 자여, 이런 작품들이 있죠. 약한 자의 슬픔, 마음이 옅은 자여, 이런 초기 소설들이 있는데 김동인의 그 소설에서 그 그녀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김동인은 이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내가 바로 이 그 그녀란 대명사를 쓰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피녀라고 했었는데, 피녀라고 했었는데 그걸 자기는 그 그녀라고 썼다라고 아주 자랑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녀라는 대명사가 없어요. 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일보쯤 한 걸음쯤 비스듬히 앞섰나이다. 그의 하얀 목이 이상하게 빛나더이다. 나는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나이다. 그는 떨치려고도 아니하고 우뚝 서더이다. 그 손을 꼭 쥐었나이다. 그의 푹 숙인 머리는 내 가슴에 스적스적하고 그의 머리카락은 내 입김이 날리더이다. 그 머리카락을 내 입김이 날게 했단 얘기죠. 나는 흉부에 그의 체온이 올마옴을 깨달았나이다. 포옹을 한 것이겠죠. 두 입술은 꼭 마주 붙었나이다. 따뜻한 입김이 내 입술에 감각될 때 나는 나를 잊어버렸나이다. 이게 키스, 한국 문학사에 처음 나오는 키스 장면이에요. 이걸 청춘들이 막 이제 흉내내기 시작하겠지. 그게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공원에서 데이트하면서 이 임보영과 김일련의 이런 모습들, 꿈속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이제 실천하는 거지. 이 긴 그 꿈 장면들 주목하기 바랍니다. 꿈 작업을 통해서 꿈 작업이란 말이 있죠. 이 드림 워크이라고 하는데, 꿈 작업에서는 이렇게 치환, 이런 대체,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데, 이걸 감추는 방식이죠. 드러내기 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적이지 않죠. 상당히 직설적으로 꿈속에서 사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유적으로 은유적인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둘이 키스하는 장면까지 나아갑니다.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라고 했겠죠. 실제로 표현하면 너무나 레디컬하니까 그야말로 너무나 과격했겠죠. 뭐야 얘들 포옹하더니 온기가 올마와 체온이 올마와 그러더니 입술이 꼭 마주 붙어. 이건 뭐 그야말로 풍기문란에 가깝죠. 근데 청춘들은 여기에 환호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꿈으로 이제 치환해 버리니까 다른 얘기가 되겠죠. 이 문학사의 한 장면들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 산시로 읽었잖아. 산시로는 정말 이광수 작품보다 몇 걸음 앞서간 작품인데 거기 키스 장면이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상당히 뭐랄까 낯선 소설기 소설들은 감추는 방식으로 이게 나와요. 근데 이광수는 상당히 노골적으로 이런 사랑의 표현을 그대로 꿈을 빌어서 얘기하고 있죠. 물론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군요. 그 나스미 소설가 쌍벽을 이루었던 모리 오가이라는 그 작가가 위타 섹슈얼리스라는 어떤 그 성적인 생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성적인 생명 이렇게 번역해야 되나? 위타 섹슈얼리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번역도 있어요. 그럼 대단히 야해요. 정말 야합니다. 그런 소설도 있었지만은 예외적이고, 근데 그걸 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이광수는 아무튼 상당히 그 노골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꿈을 빌어서긴 하지만은 이걸 읽은 그 당시 청년들은 어땠을까? 어땠을까? 판소리에서 춘향이가 들려주는 것과는 사뭇 달랐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사랑이 하나의 그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거지. 이런 게 대단한 센세이션을 불러왔다 그럽니다. 자, 됐죠? 이런 환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히비야의 꿈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잠자는 일련의 모습, 이제 이건 그 기차에서의 모습이죠. 소백산 산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소백산은 한국 백두대간에 있는 소백산이 아니에요. 시베리아에 있는 아마 하얀 눈이 덮인 그 산림인 것 같은데 소백산이라고 썼습니다. 시베리아의 그 산림입니다. 여기 그 열차 안에서 일련의 모습을 천사로서 이제 그려냅니다. 여기 뭐 잠잘 때 표정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러죠. 이 보세요. 지금 우리 김양은 마치 아기가 그 자애로운 엄마의 품에 안긴 듯이 마음을 푹 놓고 극히 안온하게 자는 것이로소이다. 나는 한참이나 이 순결한 여성의 얼굴을 응시하다가 눈을 감고 벽에 기대어 생각하였나이다. 과연 아름답도소이다. 어떤 천사의 이미지, 성모의 품에 안긴 그 아이의 이미지로서 자신의 연인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낭만적 사랑의 어떤 그 대표적인 그 뭐랄까요? 그 비유죠. 자신의 연인을 천사로서 표현하는 것. 그건 이른바 기사도 문학에서 잘 드러나는 겁니다. 이른바 이 궁정의 사랑이나 숭고한 사랑, 뒤에 설명할게요. 숭고한 사랑에서는 어떤 이 여성을 범접할 수 없는 그 천사로 그리죠. 그런데 또 히비아의 꿈에서 보면은 육체적인 접촉까지를 욕망하지. 이게 열정적 사랑입니다. 열정적 사랑이죠. 그래서 이게 결합된 모습이 바로 낭만적 사랑이에요. 그건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히비아의 꿈, 대단히 중요한 에피소드, 장면이니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민족을 위하여. 이 꿈이 현실화되지 못하죠. 현실화되지 못하니까 이제 민족을 위하여 자신은 희생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떠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김일련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절망한 나머지 이제
상하이에서도 그렇고, 특히 상하이에서죠. 예, 절망한 나머지 이제 미국행을 택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나는 되는 대로의 생활, 낭만 비관적 생활을 1년이나 보내었나이다. 만일 다른 무엇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던들 나는 영원히 죽어버리려고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못 찾고, 그러니까 1년이 지금 자기를 치유하고 나서 1년이 지났다는 얘기 같네요. 그죠? 나는 그 다른 무엇은 다름 아니라 동족을 위함이로소이다. 마치 인생에 실망한 다른 사람들이 혹 삭발위승, 머리를 깎고 중이 되거나 혹 자선사업에 헌신한 것 같이 인생에 실망한 나는 동족 교화, 동족을 계몽하는데 몸을 바치고 결심하여 이에 나는 새 희망과 새 정력을 얻은 것이로소이다. 맞죠? 음. 음. 자, 이제 현실화하지 못한 사랑에 절망한 나머지 이제 동족을 교화, 계몽하는데 몸을 바치기로 하죠.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미국행을 선택하죠. 이것도 일종의 그 승화의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누이처럼 사랑하고자 했던 1년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미국으로 떠나서 공부를 하고 홍보를 했겠죠. 이게 어, 우리 이인직의 혈흔의 옥년의 길이고요. 김관일의 길이고 구한세의 길이고 또 무정에서 선영, 영채, 이형식의 길이기도 해요. 그죠? 어떤 사랑을 이제 민족으로 치환하는 거지. 승화 시키자고 합니다. 역시 민족주의자 이광수의 면모라고 할 수 있죠. 뭐 정사하고 싶다, 철도 자살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또는 못하고 민족을 조선인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행을 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연의 연속으로 김일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의 그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의 그 승화로서의 그 민족의 선택, 민족 계몽의 선택, 이게 이광수답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이 뭔가에 좌절한 사랑에 좌절한 사람들이 뭔가 대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경우가 있죠. 사랑을 잊기 위해서든 아니면 그 사랑의 환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생의 의지와 도덕과 법률.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기혼 남자라. 또 다시 그 1년과의 사랑으로 돌아가죠. 기혼 남자가 다른 여성을 사랑하면 도덕과 법률이 금하는 바라. 그러나 내 아내에게는 어찌할 사랑이 없고 오히려 법률과 도덕이 사랑하기를 금하는 김양에게 사랑이 가나이까. 법률과 도덕이 인생의 의지와 정을 거스르기 위하여 생겼는가. 인생의 의지는 천성이니 천지개벽 때부터 창조된 것이요 도덕이나 법률은 인류가 사회생활을 시작함으로부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라. 즉 인생의 의지는 자연이요 도덕 법률은 가변이요 상대적이라. 도덕이나 법률은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생의 의지, 사랑이라는 감정의 표출, 이것은 자연이라는 얘기예요. 자연, 천성이라는 것이지. 이건 시대가 가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인은 나죠. 나의 의지가 항상 도덕과 법률에 대하여 우월권이 있을 것이니 나의 의지,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 인생의 의지가 도덕과 법률에 대하여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우월권이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 내 뜻이 현재 김양을 사랑하는 이상 도덕과 법률을 위반할 권리가 있다 하나이다. 사랑이 있으면 도덕과 권리까지도 위반할 권리가 있다. 대단하죠. 이건 어마어마한 그 반역을 합리화하게 돼요. 그리고 이건 하나의 그 혁명과도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들을 보세요. 대개 90페이지입니다. 이 책으로는 도덕과 법률을 위반함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사욕, 무력, 정욕을 만족하기 위하여 위반함이니
이때는 반드시 양심의 가책을 겸수하는 것이요. 둘은 양심이 허할 뿐더러 허락할 뿐더러 장려하여 현 사회를 위반케 하는 것이니 이는 법률상으로 죄인이라 할지나 타일 훗날 그에 위하여 싸우던 이상이 그가 위하여 싸우던 이상이 실현되는 날에는 그는 교조가 되고 교조 어떤 가르침의 이 출발 그죠? 우리가 교조 이런 말 쓰죠. 교조가 되고 국조가 되고 선각자가 되어 사회의 이 추앙과 숭배를 받는 것이니 역사상의 모든 위인 걸사는 대개 이러한 인물이로소이다. 나는 불행히 범인이 되어 평범한 사람이 되어 정치상 또는 종교상 이러한 혁명자가 되지 못하나 인도상 사람의 삶에서는 혁명자가 되어보려 하나이다. 혁명가가 된다는 연애에 있어서는 자기 혁명가가 되겠다. 인간의 감정을 해방하는 데 있어서는 혁명가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김양을 사랑함이 과연 이만한 고상한 의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나 이미 내 전령이 그를 사랑하는 이상, 전령은 전 영혼이에요. 온 영혼이 그를 사랑하는 이상 나는 결코 사회를 두려워해서 내 영혼의 요구를 억제하지 아니하려 한다. 그죠? 혹 사회가 나를 악인으로 여겨 다시 나서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영혼의 신성한 자유를 죽여서까지 육체와 명예의 완전을 도모하려 아니하나이다. 자유를 죽여서까지 육체와 명예의 완전을 도모하려 아니한다. 내 자유와 내 영혼의 신성한 자유를 죽이면서까지 육체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지. 내 영혼의 요구인 사랑을 자기는 하겠다는 거야. 이건 자연이란 말이야. 이 사회 도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도 나는 연애 교회 교주가 되겠다는 거지. 이거야말로 인간 해방의 이 인도적인 삶의 인도적인 사상의 맨 앞에 놓인 게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이란 감정을 해방함으로써 자기 혁명가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무섭죠?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옳다. 주먹을 불끈 부르짖고 말한다. 옳다. 겁을 버려라. 그러니까 비겁해지지 말라. 내 사랑하는 김양을 위하여 전 심신을 바치리라. 모든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이다. 기철 타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상념에 빠져드는 것이죠. 사랑과 반역 또 사랑과 혁명 여기서도 다른 맥락에서 얘기가 되죠. 우리 루신의 사랑과 혁명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이광수의 사랑과 혁명을 얘기할 수 있겠죠. 감정 해방 이걸 억압하는 제도, 법률, 관습과 대결하겠다는 겁니다. 자유연애를 얘기하겠다는 것이지. 사랑을 크게 넷으로 나누는데 한번 보세요. 숭고한 사랑 또는 궁정적 사랑인데 이건 그야말로 플라토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천사로 받드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망은 여기 끼어들면 안 됩니다. 이건 숭고한 사랑, sublime love입니다. 숭고한 사랑을 훼손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이 기사가 어떤 귀부인을 사랑하는 거죠. 기사도 소설에 늘 나오는 겁니다. 궁정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어떤 열정적 사랑은 자기 강렬한 육체적 욕망과 맞물리는 겁니다. 굉장히 파멸적이기도 하죠. 이건 되게 불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열정적 사랑은. 그리고 이 숭고한 사랑과 열정적 사랑이 만나는 게 낭만적 사랑이에요. 이건 근대적 사랑입니다. 앞에서 김일련을 천사로 그린다 그랬죠. 이건 숭고한 사랑이고 아까 키스한 장면이 있었죠. 꿈이지만 이건 열정적 사랑이죠. 자신은 또 기혼 남자잖아. 불륜이지. 그렇죠? 이 숭고한 사랑과 열정적 사랑이 결합해서 낭만적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 이게 낭만 사랑이라는 게 본격화하고요. 시민사회에 이르러서. 그리고 사랑과 결혼을 하나의 이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결혼이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기 시작한 게 바로 낭만적 사랑과 결혼의 얘기예요. 근대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연애 결혼이라는 말 쓰죠. 이게 낭만적 사랑과 결혼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그 전에는 가족끼리 가문끼리 이 결혼이었지. 이걸 이성지합이라 했잖아. 두 성이 결합하는 겁니다. 이성지합 됐나? 이성 다른 성씨가
결합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문의 그 결합이었고, 여기서 종족 보존이 핵심 목표였죠. 근데 여기에 사랑을 할 경우에는 열정적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대단히 이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는 겁니다. 왜? 기존 그 제도, 관습, 법률들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 그러다 보니까 파멸적인, 이 경향을 띱니다. 근데 이 열정 사랑은 감정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파괴적이기 십상이죠. 그래서 숭고한 사랑과, 도식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설명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숭고한 사랑과 열정적 사랑이 결합해서 낭만적 사랑이 가능하고, 이 낭만적 사랑이 바로 결혼으로 이어진다는 게 근대적 사랑과 결혼의 관념이에요. 관념이니까 이것도 형성된 것이지. 처음 들었던 건 아니죠. 빠뜨렸는데, 인생의 의지는 바로 자연이다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건 나스네 소세키의 초기 3부작 산시로 문, 그 후가 있다 그랬죠. 이 그 후에 가면은 사랑은 자연이라고 얘기한 게 나와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이긴 한데, 그 후를 한번 읽어보세요. 나스네 소세키를 좋아하기로 한 사람은. 그러면 거기에 우리 다이스케가 미치코죠? 미치코를 사랑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친구의 부인이에요. 거기서 사랑하면서 백합꽃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게 자연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숭고한 사랑과 열정적 사랑이 더해지면서 낭만적 사랑이 되고요. 이 낭만적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진다는 관념이 형성되는 게 근대에 이르러서다. 정리됐죠? 뭐 사랑의 삼각형 이런 말 쓰고 그러잖아요. 스팀버그인가 이런 사람이 있죠. 이것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 합리적 사랑은 우리 앤서니 기든스라는 서예학자가 쓴 책에서 나오는 것인데, 성, 사랑, 에로티시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합리적 사랑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서로의 감정이 일방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같이 흐르면서 합류하면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사랑의 모습이겠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은 늘 어떤 감정의 비대칭성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의 비대칭성, 연애의 불가능성에 대하여 이런 얘기 했었죠. 감정이 정말 1대1로 교류하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상적이긴 하겠지만은 사랑은 늘 이렇게 비대칭성에 기초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 조금 뭐랄까 무관심했다가 또 이쪽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쏟아오르면 이쪽은 좀 뭐랄까 좀 시큰둥해지고, 감정의 비대칭성. 그리고 이 연애의 불가능성을 얘기할 때 불가능한 이유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온갖 언어들이 다 동원되죠. 사실 문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 권력과 사랑 얘기예요. 이 권력의 돈까지 포함됩니다. 이 권력과 사랑 얘기입니다. 특히 서사시나 이 소설들은 서양의 서사시, 그리고 이 부르주아 시대의 서사시를 우리가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서사시는 우리가 일리아스 오디세이를 떠올리죠. 그 딱 권력 얘기고 사랑 얘기 아니야. 트로이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이 헬레네라는 여성을 두고 벌이는 싸움 아닌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권력과 사랑의 싸움 얘기들. 그리고 또 이게 일리아스고, 이 오디세이에 오면은 오디세우스의 그 아내 페넬로페를 둘러싼 또 싸움들이죠. 그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고대 서사시고, 이 루카치라는 유명한 문학 비평가가 있었는데, 그 헝가리 출신의 그 비평가입니다. 이 비평가는 소설을 부르주아 시대의 서사시라고 했어요. 타락한 시대의 서사시. 그러니까 별을 잃어버린 시대, 하늘의 별자리를 잃고 길을 걷던 시대에서 추방당한 인류들의 서사시가 바로 소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다 권력과 돈을 포함한 권력과 사랑 얘기들이에요.
훌륭한 소설들은 다 통속 소설, 사랑의 핵심 그 모티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적과 흑이든, 뭐, 이 나나든, 그죠? 또, 아까 얘기했던 안나 까레리나든 다 그렇습니다. 함유적 사랑을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람은 설정한다는 것, 이 정도만 얘기하기로 하죠. 정리됐죠, 이 부분? 여기 우리의 이 잃어버린 어린 버세계에서는 이 숭고한 사랑과 우리 김일련을 천사로 그리는 부분에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열정적 사랑, 기혼 남자인 이 임보영이가 미혼 여성인 김일련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대단히 그 입맞춤 키스 장면에서 나왔듯이 대단히 그 육체적인 욕망까지 포함하죠. 강렬한 육체적인 욕망까지 포함하는 것이지. 이렇게 결합해서 낭만적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일단 이렇게 도식을 보세요. 일단만 여기서도 뭐 다른 설명들이 다 가능한데 그러고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 어린 버섯이라는 작품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됐죠? 네. 네, 이제 얼추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하여 사랑하게 되었나이까. 이거 운명이에요. 어쩌겠어요. 수많은 그 우연이 결합해서 만나죠. 여러분들도 이제 사랑을 하게 될 텐데 그 얼마나 많은 우연들이 겹치는지 보세요. 이 운명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늘 운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이 우연, 운명이라고 불리는 이 우연인 경우가 많죠. 물론 역사적 사건이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바꿔놓기도 하죠. 수많은 만남들, 인간들끼리 만남들이 또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큰 사건,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찢어 발기는 그 사건이 바로 연애입니다. 타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타자가 연애의 상대예요. 그 연애의 상대를 이 타자를 우리가 만남으로써 우리 주체는 완전히 무너지죠. 새롭게 재구성됩니다. 타자를 통한 주체 발견이라고 얘기할 때 연애 과정에서 발견한 타자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타자는 드뭅니다. 물론 이제 전쟁과 같은 대사건들이 우리의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죠.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죠. 근데 인간 관계에서는 사랑만큼 무지막지한 사건이 없습니다. 이건 사고예요, 사고. 사랑은 우리의 주체를 파멸로 몰고 간 사고입니다, 사고. 이 파괴죠. 파멸이 아니고. 이 파괴된 그 주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또 사랑하면서 또 사랑한 후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파괴적인 운명이 찾아올까요? 사랑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유치해집니까? 나이가 뭐 더 먹었거나 덜 먹었거나. 그 사랑 안 하면 또 얼마나 사람 모든 걸 다 내놓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나의 그 모습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저는 다른 인간이 되죠. 그런 얘기 쓰잖아요. 난 당신을 만나면서 다른 인간이 되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대부분 실패하죠. 실패하면서 이제 사랑이 지난 후에 또다시 나를 재건해야 할 숙제를 떠맡게 되지. 그 과정들입니다. 물론 뭐 겉보기의 사랑, 뭐 육체적 욕망을 찾아가는 사랑도 사랑일 수 있겠지만은 그 얘기는 좀 다른 맥락에서 할 수 있겠죠. 뭐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사랑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리고 꼭 이성과의 사랑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수많은 다른 형태의 사랑들이 있죠. 내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들, 이를테면 오스카 와일드, 그리고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아일랜드 작가고요. 그다음에 E.M.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E.M. 포스터. 내가 요즘 빠져있는 작가입니다. E.M.
포스터. 이안 포스터 아주 훌륭한 뛰어난 작가입니다. 전망 좋은 방 알죠? 하워즈 앤드. 그리고 모리스. 또 뭐가 있죠? 인도로 가는 길. 중요한 작품들입니다. 영어가 다 있어요. 전망 좋은 방도 영화가 있고, 인도로 가는 길. 이건 중요한 작품입니다. 사랑과 식민지 문제. 인도로 가는 길은 1924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워즈 앤드 1910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모리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모리스. 이것도 영화로 나왔습니다. 모리스. 이 모리스는 사실 정기적 소설이에요.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이 이안 포스터가 동성애자였죠. 동성애자였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케임브리지 1909년 10년이 배경이네요. 10년 11년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모리스의 얘기입니다. 이건 1914년에 완성했는데 이안 포스터가 그랬다 그랬죠. 내가 죽거나 영국 사회가 죽지 않으면 이 소설은 가능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안 포스터가 1970년에 죽는데, 이안 포스터가 1896년생인가 그래요? 그런가? 아니다. 1879년생입니다. 1879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죽었어요. 1970년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 해에 이 모리스라는 소설이 간행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랭보하고 베를렌의 사랑을 그린 토탈 이클립스라는 영화 있죠. 동성애 영화죠. 이런 사랑도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다양한 빛깔,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애 문제 이런 게 옛날이라면은 뭐 거의 죄악 중에 죄악이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열려 있죠. 많이 열려 있습니다. 서양은 물론이고요. 근데 이 영국 사회는 대단히 보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영국 사회에서 게이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찌하란 말인가. 이안 포스터가 그리고 있는, 모리스에서 그리고 있는 그 사랑의 방식도 아마 운명과도 같을 겁니다. 여기 이 하워즈 앤드에서 여러분에게 꼭 읽어주고 싶은 문장이 있어요. 그는 성숙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 마거릿이라는 그 여성이 사랑하게 된 윌콕스라는 남성입니다. 자기도 20살이 만 남성이에요. 그가 무지개 다리를 놓아 우리 안에 산문과 열정을 연결하는 데는 아직 그녀의 도움이 필요할지 몰랐다. 산문과 열정의 연결. 모든 걸 연결하라 이러거든. 오직 모든 걸 연결하라 아니고 only connect라는 이 명제가 있어요. only connect. 단지 연결하라. 뭘 연결하냐면 산문과 열정, 산문과 시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 산문은 대단히 분석적이고 비판적이죠. 이 시는 낭만적이고 열정적이죠. 그래서 이 영혼에 호소하죠. 이 산문과 열정, 산문과 시를 연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장 보세요. 그저 그의 영혼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영혼에 잠재해 있는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단지 연결하라. 그녀의 설교는 그게 전부였다. 산문과 열정을 연결하라. 그러면 그 양쪽이 모두 고양되고 인간의 사랑은 정점이 이르게 될 것이다. 다시는 조각난 삶을 살지 말라. 단지 연결하라. 그러면 고립을 먹고 사는 짐승과 수도승은 생명줄을 잃고 죽을 것이다. 산문과 열정을 연결하라. 오래오래 기억할 만한 문장입니다. 하워즈 앤드 꼭 읽겠죠 아마? 기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전망 좋은 방,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은, 그 다음에 하워즈 앤드.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잘 씁니다. 이안 포스터를 두고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온화한 급진주의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부드러운 급진주의자. 소설도 정말 부드럽게 씁니다. 정말 섬세하고요.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혁명적인 생각들을 다 내장하고 있습니다. 아우젠드 1910년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모리스가 1914년에 썼는데 퇴고했는데 간행된 것은 1971년이라 그랬죠. 이안 포스터 죽고 다음입니다. 그리고 인도로 가는 길. 뛰어난 영화입니다. 소설입니다. 최고의 소설이죠. 인도의 영국이 식민지였잖아요. 영국 식민지로 간 한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인도, 인도인 남자와의 만남, 그리고 이 인종차별 문제, 식민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등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 읽어야죠. 읽어야죠. 이 네 권은 꼭 읽어야 돼요. 인도로 가는 게 1924년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안 포스터는 소설을 많이 안 쓰고 이제 자기의 상상력이 고갈됐다 얘기하고 학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설의 양상이라는 유명한 소설 이론서가 있어요. 이안 포스터는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많이 공부했던 책입니다. 이안 포스터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사랑은 아무튼 다양한 색깔이 있죠.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사랑의 운명, 사랑과 우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나 하고 많은 나라와 나와 그대가 어찌하여 한 나라에 나고 하고 많은 시기에 나와 그대가 어찌하여 동시에 나고 하고 많은 사람의 나와 그대가 어찌하여 사랑하게 되었나이까. 그대와 나와 초대면하기 전일에 첫 대면하기 전날에 그대와 나와는 이 길 다음 날의 상면 얼굴을 마주보는 것을 기하였으리까 기대하였을까요? 이 말이죠. 그대와 나와 초대면하는 일에 첫 만나는 일에 그대와 나와의 다음 날의 애정을 상상이나 하였을까요? 서로 생각도 못하던 사람과 사람 만나게 하는 자, 그 무엇이리까? 나는 모르나이다. 모르나이다. 이 마지막이 긴 울림으로 남습니다. 모르나이다. 모르나이다. 사랑 모르는 겁니다. 운명처럼 덮쳐옵니다. 사고예요, 사고. 계획된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어요. 이게 액시던트입니다, 액시던트. 이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전혀 다른 인간이 되는 거지. 이 훌륭한 소설들은 대개 사랑이라는 사고를 핵심으로 삼습니다. 나는 이제 명일, 일을 예상할 수 없고 순간 일을 예상할 수 없나이다. 당신을 사랑하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 감정선 떨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다만 만사를 조물의 뜻에 맡기고 조물주의 창조자의 뜻에 맡기고 부하고 이 열차가 우리를 실어가는 데까지 우리는 끌려가라 하나이다. 이거 대단히 상징적이죠. 열차에 실려서 우리는 운명이라는 열차겠죠. 이제 실려서 갈 때까지 갑니다. 어딘가에선 우리가 내려야 하겠죠. 그때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청춘들, 20대 청춘들, 이 정도는 기억해야죠. 그대와 내가 어찌하여 사랑하게 되었나이까. 네, 이 정도 하죠.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또 길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나무래지 말기 바랍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입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 바그너의 오페라로 유명하죠. 북유럽에 내려오는 그 전설인데 사랑으로 유명합니다. 불륜과 사랑, 열정, 파괴적 사랑. 이런 트리스탄과 이졸데도 한번 보고요. 드라마도 있으니까 찾아보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 4강 감정해방과 사랑, 이광수의 어린 버섯에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리 잘 하고요. 여러분들의 얘기들을 이 어린 버섯의 핵심 문장들을 보면서 한번 짤막한 에세이에 펼쳐 보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